도대체 한국이 뭘 만든다고요? 그냥 허풍 아닌가요? 사막 한가운데 고속철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00km를 시속 250km로 달리겠다고 선언했죠. 일본과 독일, 중국이 눈독 들이는 이 거대한 사업에 한국도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참 가당찮은 일이었어요. 자동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고속철도를 논하다니. 그들이 가진 건 삼성과 LG 정도 아닌가요? 철도 기술은 독일과 일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 유럽교통인프라위원회 감리 책임관 안젤리크 슈레더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2005년 서울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고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었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49세 베테랑 감리관이 목격한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 과연 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안젤리크 슈레더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이고 유럽교통인프라위원회에서 감리 책임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49세가 된 지금까지 철도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죠. 냉철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성격이라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2024년 가을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국제감리 책임자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고속철도를 짓겠다는 프로젝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참여 국가 명단을 봤을 때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2005년 서울 출장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지역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감리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죠. 그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리 책임자였던 제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유럽 본부로 좌천당했죠. 그때부터 아시아 업체들, 특히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삼성 빼고 믿을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은 역시 독일이나 일본처럼 검증된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었죠. 특히 고속철도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해서 첫 회의장으로 향했을 때 제 예상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팀은 3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으로 왔어요. 독일 팀도 25명, 중국 팀은 무려 40명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호텔 로비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팀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 위신을 걸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반면 한국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이런 식으로 참여하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 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최신 노트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팀은 얇은 종이 자료 몇 장과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해 주신 각국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국 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바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동안 한국 팀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팀 리더의 이름표를 보니 김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 업체들은 항상 거창한 말로 시작해서 실행해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특히 2005년 그 사고 이후로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회의가 시작되면서 저는 각국 팀의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 책임자로서 어떤 팀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한국 팀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높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한국팀이 과연 다른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규모부터 준비성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다음 날 본격적인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팀이 먼저 나섰어요. 신칸센의 50년 무사고 기록을 앞세우며 화려한 영상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시속 320km, 정시 운행률 99.9%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독일 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ICE 고속철도의 정밀 기술력을 강조하며 독일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라고 했어요. 중국 팀은 아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자금부터 건설, 운영까지 일괄 수주하겠습니다. 각국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경험치에서 확실히 검증된 국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 팀 차례였습니다. 김재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팀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그는 낡은 노트북 하나와 얇은 자료만 들고 있었어요. 과연 뭘 보여줄까? 속으로 생각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재훈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맞는 철도를 만들고 싶어요. 김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속 350km가 아닌 250km로 설계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지형과 기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속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속도를 낮추겠다고 하니까요. 현장 경험도 부족한 나라가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하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재훈의 다음 말이 회의실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철도는 외국 기업이 지배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다른 팀들은 운영권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한국만 기술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왜 한국만 다른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김재훈이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철도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KTX 기술을 배웠고 일본에서도 많은 것을 익혔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기술의 우월성만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배운 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5년 사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재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각국 대표들이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 팀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중국 팀은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조용히 한편에 앉아 있었어요. 김재훈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팀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과연 저들이 진심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아시아 업체들은 대부분 말만 그럴듯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김재훈의 말투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중국은 저렴하지만 모든 것을 독점하려 했죠. 한국은 중간 정도의 비용에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재훈의 철도는 그 나라 국민이 운영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른 팀들과는 확실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내일은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막과 늪지를 직접 보고 각국 팀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한국 팀이 말로만 그럴듯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즈락부터 나보이, 카타르탈까지 총 340km 구간을 살펴보는 일정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각국 팀의 준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팀은 최신 측량 장비와 태블릿을 가득 준비했어요. 독일 팀도 정밀 측정 기구들을 잔뜩 가져왔죠. 중국 팀은 아예 드론까지 준비했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기본적인 측량기 몇 개와 삽, 그리고 작은 샘플통들만 가져왔어요. 또 준비 부족이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현장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고 온도는 45도를 넘었어요. 일본 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칸센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요. 독일 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고정밀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네요. 중국 팀은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부품을 가져와서 설치하면 됩니다. 대신 운영권을 저희가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한국 팀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재훈과 젊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땅을 파서 토지를 확인하고 온도계로 지표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이 대답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느껴야 정확한 설계가 가능해요. 두 번째 현장은 늪지 지역이었습니다. 연약 지반 때문에 다른 팀들이 모두 난색을 표했어요. 일본 팀은 파일 기초 공법으로 해결하겠지만 비용이 2배는 들 것이라고 했고 독일 팀도 특수 공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팀은 여전히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만 반복했죠. 한국 팀은 이상했습니다. 김재훈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말했어요. 정민우야, 새만금 공법 기억나지? 이 지형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정민우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약 지반 처리에 진공 안밀 공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만금이 뭔가요? 한국에서 바다를 메워서 만든 간척지입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어요. 20년 넘게 연약 지반과 씨름한 경험이 있어요. 그 노하우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중국팀 실무진 순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연 믿을 만한가요? 예전에 사고도 났다고 들었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2005년 사고를 언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가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던데요. 김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한국 팀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 사고 말씀이신가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재훈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왜 한국은 항상 말은 멋있게 하는데 실행은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김재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다고요? 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한국 철도 업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전 규정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기술자들의 책임감도 달라졌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기술의 우월성만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말장난에 불과한 걸까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시연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각국 팀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 팀은 여유 있게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중국 팀도 별다른 걱정 없이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새벽 2시쯤 호텔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재훈과 팀원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 나갔습니다. 한국 팀이 향한 곳은 차량 정비 창고였어요. 시험용 한국 고속철도 차량 앞에서 정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정민우가 답했어요.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대통령 시연까지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김재훈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교체 부품을 한국에서 공수받으려면 최소 3일은 걸려요. 시연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이라면 포기했을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일본과 독일 팀 엔지니어들도 와서 상황을 보더니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정민우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산 대체 부품이 있습니다. 규격이 조금 다르지만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면 작동할 수 있어요. 김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나? 검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시연을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직접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밤새 작업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부품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밤새 다시 짜겠다니요.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모험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정민우가 저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2005년 사고 때도 한국 업체는 무리한 도전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민우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는데 한국 팀은 실패의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니까요. 밤새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정민우는 노트북 앞에서 한 줄 한 줄 코드를 다시 작성했어요. 김재훈은 중국산 부품을 한국 시스템에 맞게 조정하고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정민우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테스트해봐야 알겠지만 작동할 것 같습니다. 정말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정민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니요. 다른 팀들은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했는데 한국 팀은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시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어요. 각국 대표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과연 한국 팀의 밤샘 작업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요? 지켜보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팀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챕터 5. 마음을 흔든 한 장면. 드디어 대통령 시연 시간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현지 언론사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몰려들었죠. 저는 감리 책임자로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팀이 먼저 시연했어요. 신칸센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매끄럽게 출발했습니다. 시속 280km까지 가속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줬죠.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밀한 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한 정차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팀의 차량은 속도가 빨랐어요. 시속 300km까지 올려서 대통령을 깜짝 놀라게 했죠. 역시 중국 기술이군요라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팀 차례였습니다. 밤새 응급 수리한 차량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김재훈과 정민우의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한국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가속하더니 점차 속도를 올렸어요. 다른 차량들보다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재훈이 답했어요. 시속 250km로 설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최적 속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구간을 지나면서도 한국 차량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죠. 늪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감탄했어요. 이 차량은 정말 조용하군요.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시연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 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이유는 뭔가요? 기술적 우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훈이 마이크를 잡고 답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시면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김재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 철도를 타고 다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 그리고 이 철도를 운영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팀들은 기술 성능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모두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호텔 라운지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정원을 걷다가 김재훈을 만났어요. 그도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김재훈이 답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늘 시연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더군요. 김재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철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김재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어요.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탄광으로 출근하셨죠. 그때 기차는 아버지 같은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차는 가난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철도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기차는 아버지 같은 서민을 위한 길이었어요. 지금은 그걸 되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도 그런 길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훈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옳았을까요? 이튿날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리였어요. 기술 이전, 운영권, 자금 조달 등 민감한 이슈들을 논의해야 했죠. 일본 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50년간 축적된 신칸센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단 핵심 기술은 일본이 관리하고 운영권도 공동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독일 팀도 비슷했어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장하지만 유지 보수는 독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죠. 중국 팀의 제안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순지혜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건설부터 운영까지 30년간 중국이 담당하겠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이용료만 받으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중국에서 연수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지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이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팀 차례였습니다. 김재훈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이전하겠습니다.
운영도 우즈베키스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자국 이익을 챙기려 할 때 한국만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순지혜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넘겨주고 떠난다고요? 거짓말이겠죠. 결국 돈 벌러 온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진심으로 기술 이전을 할 것인지 의문스러워했죠.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고 떠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김재훈이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어요.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기술 이전 후 5년간 모든 문제에 대해 한국이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책임을 못 지면 모든 비용을 배상하겠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기술을 넘겨주고도 5년간 책임까지 지겠다니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기술 이전만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실무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문으로 남아서 도움을 드리겠어요. 순지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챙기려는 거 아닌가요? 김재훈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했는데 한국은 상대방의 성공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팀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승부하는 한국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말장난에 불과할까요? 하지만 김재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6개월 뒤 저는 시운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감리 책임자로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타슈켄트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 기술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기술자가 직접 기관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파루우였습니다. 파루우 씨가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정민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벌써 3개월째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처음엔 저희가 옆에서 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면서 파루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운전하기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파루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제 손에 익었어요. 정민우가 파루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차가 아니라 당신들의 기차입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주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술자들이 계속 관리하려 했는데 한국은 정말로 소유권을 넘겨준 거였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부드럽고 조용해졌어요. 파루우의 운전 실력도 숙련되어 보였죠. 중간역에 정차할 때마다 승객들이 웃으며 내렸습니다. 한 중간역에서 특별한 장면을 봤어요. 10살 정도 된 소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소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놀러 올 수 있어요. 기차가 정말 빨라요. 할머니가 소녀를 안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예전엔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제는 2시간이면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김재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차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기술이 연결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었어요. 영무원들도 모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고문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실제 운영은 완전히 현지인들이 맡고 있었죠. 정말 모든 걸 넘겨주셨네요. 제가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정민우가 답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루우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달랐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까지요. 기차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면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이제 가족을 자주 볼 수 있겠어요. 라는 말들이 들렸죠. 플랫폼에서 내려서 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역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설계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존중한 모습이었죠. 정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역 디자인도 우즈베키스탄 건축가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디자인은 현지 문화에 맞게 했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자를 자주 볼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민우가 할아버지께 답했습니다.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진정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때 한국은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였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죠. 기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눠준 나라였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타슈켄트역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양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역사였죠. 플랫폼에서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고문 역할로 한 달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아예 현지에 남아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었고요. 1년이 지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김재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셨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특히 2005년 사고 때문에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해해요.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됐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파루우가 운전하는 열차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능숙한 모습이었죠. 승객들이 편안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파루우 씨,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파루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젊은 기술자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수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기술 이전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심은 씨앗이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죠. 역 대합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기차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편안하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정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안젤리크 씨,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특히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정민우가 웃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많이 의심하셨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얕보기도 했고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교통인프라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평가서였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었죠. 기술력도 의심했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의문시했어요. 2005년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수출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와 진정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준 나라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편견을 우즈베키스탄 사막에 묻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수출한 나라였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때 한국은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지켰죠. 5년간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계속 이행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김재훈의 아버지 이야기, 정민우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말, 그리고 이건 당신들의 기차라던 그 진심 어린 표현들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철도를 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푸른 하늘 아래 달리는 기차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기차 안에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손녀, 가족을 보러 가는 아버지,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고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길이었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이 심은 신뢰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이었어요. 세계가 경쟁과 이익만 추구할 때 한국은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KTX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